안녕하세요. 해커스 검정고시 과학 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올해 시험 어떠셨나요, 여러분? 역시 25개의 문항이 나왔지만 각 영역별로 4분의 1씩 나왔어요. 근데 물리가 뭐 하나 더 많이 나왔네, 그죠? 물리가 6문항이 아니라 7문항,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각각 6문항씩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공부는 단원별로 하시되, 우리 4개의 단원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정리는 꼭 영역별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문제가 영역별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저희 1번 문제부터 볼까요? 그래요. 1번 문제는 여러분 벌써 4단원이지만 4단원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4단원 2절. 저희 책에 보면 4단원 2절의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죠. 물리기 때문에. 자,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발전 방식은 그랬어요. 파도 상황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파도 상황을 봐야겠네. 그죠?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또 역시 파도네.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와 같이 뭐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전환시켜야 발전 방식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누구의? 그죠? 파력 발전이죠. 그죠?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예. 도레미 파도. 전부 다 파도에 대한 어떤 운동 에너지를 실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력 발전은 뭐예요, 여러분? 그럼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가야 됩니다.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역시 전기 에너지로 가게 되면 화력 발전, 석탄, 석유. 원자력 발전은 무슨 에너지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은 얘들이 갖고 있는 핵 에너지입니다. 핵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이야, 여러분. 태양 조심하셔야 돼요. 태양열 발전은 열에너지. 태양광 발전은 비대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에 대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답은 당연히 1번 화력 발전입니다. 2번 그림은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자, 발전소에서 여러분 765kV로 송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전소를 통하고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옵니다. 우리 집은 보통 몇 볼트를 쓰죠? 그래요. 220V 쓸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옳은 걸 골라볼까요?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발전소가 하는 역할이 그건데, 여러분. 맞아요.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맞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전압은 22.9kV보다 작다. 우리 잠깐 다시 앞에 볼까요? 기억, 여기잖아요, 여러분. 22.9kV, 여러분. 천이야, 천. 그러면 얘는 22,900V예요. 22,900V. 이거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감전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전기를 안전하게 쓸 수가 없겠죠, 우리는 몇 볼트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220V가 되기를 바라거든. 당연히 계속 뭐 된다, 여러분? 전압은 다운. 강압됩니다. 강압,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전압을 올리게 되면 승합한다라고 하겠죠. 우리 승강기 기억하시죠? 승강기. 뭐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건데 전압은 일반적으로 다운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압으로 와야겠죠. 기억은 당연히 22.9kV보다 작다. 맞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수송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는 없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항상 손실되는 에너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다, 있다. 물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게 하나 있죠. 누구야, 여러분? 송전 케이블. 무슨 송전 케이블? 초전도체로 만든 송전 케이블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입했을까요? 네,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용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인에 가면 우리나라는 초전도체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이렇게 송전 케이블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손실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더 줄일 수 있겠죠. 답은 기억니은이 맞습니다. 3번. 표는 같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부터 D의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 A부터 D까지 중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누구?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운동량이 아니야, 여러분. 운동량이 크다고 해서 충격량이 크지 않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자, 해볼까요, 여러분?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주세요, 여러분. 그죠? 2에서 5. 절대값으로 하면 얼마 돼서? 아무튼 3만큼 변했네.
절대값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3하고 7을 빼주시면 4만큼, 여기는 5만큼. 점점점이네. 그죠? 운동량이 뭐였어요, 여러분? 4에서 10으로 변할 때 얘가 받은 충격량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공식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충격량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충격량을 우리가 보통 impulse라고 합니다, 영어로.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된다, 여러분?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force, 힘 곱하기 time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누구하고 똑같다?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누구예요, 여러분? mv2에서 마이너스 mv1. m을 묶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얘 속도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부분과 질량을 곱해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올 텐데, 여기는 그냥 이거 다 준 거야, 그죠?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주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네 번째, 그림은 고열원에서 100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 자, 공급받은 게 100줄입니다. 자, W에 일을 하는, 여기 W, work는 이만큼 했어요. 열기관에서 저열원으로 50줄만큼이 버리고 있는 거죠. 방출될 때, 열기관이 한 일은 굉장히 쉬웠죠, 여러분? 당연히 에너지는 보존돼야 합니다. 그죠? 100줄에서 50줄 빼주시면 되겠죠. W는 그 줄에 있네, 그죠? 예. W는 얼마다? 50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공급된 열을 제가 Q1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은 W, 그다음 나간 열을 Q2라고 하면 간단한 식이 나오겠죠. Q1은 누구랑 누구의 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Q2와 W의 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지금 Q2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100에서 50을 빼면 되겠네요. 네, 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원소는 그랬어요. 일단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태양 내부에서 일어난다. 벌써 주관식으로 나와도 냄새가 풍겨야 돼요, 여러분. 누가 누구로 바뀌죠, 여러분? 그럼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뀝니다. 물론 뭐 수소는 4개의 수소가 모이겠지만, 그죠? 뭐 원자 핵에 해당이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아무튼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꾸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태양 내부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수소를 헬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고온 고압인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누구 원자핵이 생성되는 동안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오케이. 누구로? 헬륨이겠죠. 수소는 헬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지나고 나면 헬륨이 다시 누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 시리즈 알죠?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산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면 얘는 누가 된다? 적색 거성이 될 거고요. 만약에 태양보다도 질량이 10배 이상 크면 다시 더 갑니다, 여러분.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플레, 나마, 알규, 인황, 염, 아크, 칼슘에서 스티바크망, 철. 너무 많네요. 철까지 갑니다. 철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원자 번호 바깥에 있겠지만 그래도 철까지 간다는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걔는 누구야?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 지금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별의 핵융합 반응만 설명했습니다. 헬륨까지 갑니다. 6번,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자, A부터 D 지점 중에 물체의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은 어디가 제일 빠를까를 묻고 있는 거죠. 단 중력 가속도는 10m/s의 제곱이다. 사실은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9.8인데 뭐 비슷한 거죠. 9.8m/제곱세컨이나 뭐 10이나 큰 차이는 없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점점점 빨라집니다. 예. 처음엔 정지하고 있지만 A의 속도가 나오고 B의 속도, D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얘의 속도는 점점점 빨라집니다. 자, 10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타임, 시간. 이쪽은 이동거리, 뭐 디스턴스, 뭐 또는 뭐 하이트라고 할게요. 높이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하지 마시고, 얘 누구 할까? 시간에 대한 우리 정령 속력 그래프로 V입니다, V.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쫙 증가하겠죠.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해요, 여러분? 1초마다 9.8씩. 여기서는 10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10. 그럼 2초 지나면 20.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20. 3초 지나면 30.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약 10m/s씩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여기서는 10을 썼지만 9.8을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알아두길 바라요. 9.8, 19.6. 얘는 뭐 29.4. 조금 더 귀찮은 계산이 나오겠죠? 오케이. 점점점 빨라지겠습니다. 7번. 이번에 물리가 이렇게 7개가 나왔네요. 그죠? 예. 자, 그림과 같이 자석을 코일 속에 넣을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이 전류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코일 속에 집어넣으면 유도 전류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아, 전류에 해당하는 방향이 뭐 플러스 방향이었다가 마이너스, 뭐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옳은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볼까요? 그랬습니다.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니까 N극을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코일 속으로 쑥. 그럼 이것까지 해볼까요, 여러분? N극이 접근하면 이 코일도 자석이 되죠. 어떻게? 접근을 방해하는 힘으로. 이제 엄지가 N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 방향으로 무슨 전류가, 그렇지, 유도 전류가 생성됩니다. 예, 그리고 얘는 이렇게 뽑아있는 이쪽이 N극, S극처럼 돼서, 맞아, 얘네들은 이 자석에 접근하는 걸 더 방해해야 돼. 멀어지면 멀어지는 걸 또 방해해야 돼. 우리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물어봤죠. 기억, 자석의 극을 바꾼다. 무슨 얘기야? S극을 집어넣는다. 그렇겠죠, 여러분. S극을 집어넣으면 이번엔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어떤 자기장의 접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뀌어요. 맞습니다. 니은 자석을 더 빠르게 넣는다. N극을 더 빠르게 넣으면 여기 유도 전류가 더 세게 전류가 생길 뿐이지 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더 빠르게 넣는다는 건 실패.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더 강한 자석을 집어넣으면 전류가 더 세져요. 더 세질 뿐이지 얘에 해당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답은 1번입니다. 기억 하나만 맞다. 이와 같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도 전류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요인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유도 전류의 세기를 바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물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부터는 화학 파트네요. 저희 책 1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럼 1장 1절에 보면 물질의 규칙성과 화학 결합이 있겠죠.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임의의 원소 A부터 D까지 중에서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원자가 전자의 개수네요. 그죠? 가장 큰 거 찾고 있는 거네. 아, 원자가 전자수 여러분 외우셔야 해요, 여러분. 당연히. 뭐 갑니까, 여러분? 1족의 원자가 전자수는 하나, 2족은 둘, 13족이 3개, 14족, 15족, 16족이 6개, 17족은 7, 그대로 갑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어차피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13조, 1, 2에서 뭐예요? 그러면 3족에서부터 쭉 가서 여러분, 누구까지? 12족까지는 거의 뭐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빼면 원자가 전자수는 계속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안 나왔지만 18족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다? 없다. 라고 할 수 있어요. 18족은 화학적 활성이 없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는 있어요. 헬륨이 2개, 네온, 아르곤 8개씩 있습니다, 여러분. 8개. 이거는 최외곽 전자를 얘기하는 거고 최외곽 전자가 아니라 원자가 전자는 없습니다. 오, 리셋. 오케이?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으로 가야 돼요. 물론 제일 큰 거는 몇 쪽이 제일 크겠다? 17쪽. 일명 할로젠이 가장 크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원자가 전자 A랑 C는 몇 개? 1개. B는 6개. D가 7개입니다. 원소기호는 누구죠, 여러분? 주기율표의 각 위치의 원소기호가 누구인가요? 아는 건 굉장히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A는 2주기 1족이죠. A가 누구야? 리튬. 3번은 3주기 1족이네요. 나트륨. 2주기 16족이네요. 어렵네요. 그죠? 산소. 3주기 17족이죠. 염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원소기호도 아시길 바라겠고 원자가 전자수는 당연히
꼭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9번 그림은 나트륨 이온의 생성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트륨 원자였는데 나트륨 원자가 누가 된 거야 여러분? Na 플러스가 된 거네. 예. 나트륨 원자가 잃은 전자의 개수는 이거 어차피 플러스 1가인데 그죠? 플러스 1가. 몇 개? 한 개를 잃었겠죠. 한 개. 여기에 제일 안쪽에 몇 개 들어갑니까? 2개. 그 다음 줄에 8개. 그 다음 줄에도 8개 들어갈 텐데 나트륨은 면적번호 몇 번? 11번이거든. 11번. 그럼 하나 들어가겠죠. 2, 8, 1입니다. 여기서 여기 뜬 전자 하나를 까먹었다. 없어졌죠. 이 전자 하나 없애게 되면 걔는 나트륨 1가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1가 이온이 되는 족이 몇 족이에요? 1족이죠. 1족이 1가 이온이 잘 되죠. 2족은 2가 이온이 잘 되고 13족, 3족 말고 13족은 3가 이온이 잘 되고 14족은 이온이 잘 안 되고 15족도 이온 되기 어렵지만 굳이 이온되면 15족은 마이너스 3가가 될 수도 있고요. 15족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질소나 인인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내지 않아요.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N도 인도 3가 음연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간 거야 사실. 안정하진 않아요. 산소는 2가 음이온, 황도 2가 음이온, 플로린 마이너스 1가, 염소도, 브로민도, 아이오딘도 다 마이너스 1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1족, 2족, 3족, 그리고 15족, 16족, 17족에 얘네들의 산화수를 알고 있는 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개가 답이죠.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화학결합에 의해 형성된 물질은 그랬어요. 어떤 화학결합이 있나 봐. 그죠? 그리고 얘가 어떤 물질이 생기는가를 아는 거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된다.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누가 잘 되고 금속 원소는 비금속 원소랑 만나면 전자를 이렇게 넘겨주죠. 그럼 금속 원소는 누가 되겠어요? 그렇지. 양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이 전자를 덜컥 받았죠. 음이온이 됩니다.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의 힘에 의해서 생성되는 결합이다. 무슨 결합? 그렇죠.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 예,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그럼 우리 반드시 여러분 뭐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인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금속, 누가 금속이에요, 여러분? 주기율표의 왼쪽과 중앙쯤에 있는 게 금속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그죠? 철, 구리, 아연과 같은 한자도 있고요. 나트륨, 알루미늄, 그죠? 루비듐 이런 식의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이 금속인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한편 소로 끝나는 거 다 비금속이야. 수소, 산소, 질소 또는 황, 아이오딘, 브로민 이런 것들은 다 비금속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은은 그냥 대놓고 금속이야, 여러분. 금속만 있으면 이런 뭐죠? 이온 결합을 하지 않고 그냥 금속 결합합니다. 구리도 그냥 금속입니다. 금속 결합. 산소는 누구야?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비금속인 얘들이 2개 붙어 있으면 무슨 결합이다? 그렇죠. 얘네들은 공유 결합이 됩니다. 공유 결합. 자, 염화나트륨이 답이다. 그죠? 염화나트륨은 NaCl로 누구하고 누가 붙었어요? 금속, 나트륨이 아무것도 아닌 척 하지만 이온이야. 그죠? Na 플러스고 Cl도 이온이야. Cl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바로 대표적인 이온 결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라서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11번 산화하는 반응의 사례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 반응 얘기하는 거네. 산화하는 반응은 반드시 뭐 하죠? 반드시 전자가 이동합니다. 네,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를 만약에 뭐 하면 잃어버리면 우리 걔를 갖다가 산화라고 하겠죠.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도시가스를 연소시킨다. 여러분, 가스를 연소시킨다는 것도 역시 전자의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자가 이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확인하기 쉬운 건 누가 이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산소가 이동하기도 해요. 산소가 이동하면 전자를 보통 뺐거든. 산소가 워낙 그 전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남하고 붙으면 전자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 산화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산소와 화합한다는 뜻이었겠죠, 옛날엔. 지금은 사실 조금 더 넓혀진 거죠. 산소뿐만 아니라 누구도 관여해야 된다. 반드시 전자가 관여한다라고 해서 산소보다는 전자에 대한 개념이 더 넓어요. 또. 자, 하지만 이렇게 연소시키는 개념이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철이 공기 중에서 붉게 녹슨다라고 했죠. 녹쓰는 것도 산소랑 결합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산화 반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린다. 이거 답입니다. 그죠? 자, 이건 여러분 산성화된 토양이니까 토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토양이 여러분 산이었던 거죠. 산. 석회가루를 뿌린다. 이 석회가루가 바로 뭐였을까? 여러분, 제가 이 수업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뭐였죠, 여러분?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은 답이 뭐다? 중화 반응입니다. 다음 중 중화 반응이 아닌 것은 답은 누구다?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할 정도로 얘네들은 반응의 양대 산맥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3번에 해당하는 반응은 바로 무슨 반응이 됩니까? 이 반응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다. 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전자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4번, 사과를 깎아 놓으면 산소와 반응하여. 뭐 이미 산소와 반응하여라고 싹싹하게 잘 써졌네. 그죠? 색이 변한다. 이걸 보통 우리가 뭐 갈변이라고도 하죠. 그죠? 사과가 갈변돼요. 공기 중의 물질과 반응해서 산화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산소가 관여있네. 자, 이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전자에 대한 이동보다 차라리 산소에 대한 이동만 알아도 충분했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반드시 연소가 산소에 관여하는 거고 녹쓰는 것도 그렇고요. 자, 이와 같이 어떤 과일들이 색깔이 변하는 것도 역시 산소가 관여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 여러분 이와 같이 산성 토양에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중화 반응시키는 건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중화 반응은 누가 이동합니까? 사실 얘가 이동합니다. H 플러스가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 H 플러스를 더 우리가 차별성 있게 얘기해 볼까요? 양성자가 이동하는 거죠. 양성자. 이렇게 여러분 수소가 있으면 여기 양성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 있고 양성자가 이동하는 반응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H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가 H라고 하면 얘가 양성자. 양성자가 H 플러스입니다. 양성자. 얘는 전자.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 양성자가 이동하는 반응은 중화 반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개의 반응 어렵네요. 11번이 제대로 공부가 다 하지 못한 분은 3번 찾기가 쉽지 않았던 문항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자, 바로 이번에는 이제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중화 반응이 나오네. 묽은 염산과 묽은 황산의 이온화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두 수용액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억에 해당하는 이온은 그랬어요. 자, 둘 다 여러분 말 끝말잇기 비슷하게 그죠? 산이죠? 산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이온입니다. 산은 반드시 누굴 갖고 있다? 우리 조금 전에 그죠? 11번에서 풀었던 양성자를, 즉 수소 이온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 양이온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쪽에 공통으로 기어 있는 게 이 기억이죠, 그죠? 염산이니까 여러분 HCl이라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아마 Cl 마이너스인가 보다, 그죠? Cl 마이너스. 황산 안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요 이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요게 황산 음이온이다. 이 4, 황산 음이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공통 이온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수소 이온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나머지 이온들도 뭐 산화이온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염화이온과 황산이온은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거고 산의 공통성은 H 플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염기의 공통성은 뭐예요, 여러분? 염기의 공통성은 걔는 OH-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OH-는 모든 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 이온이 됩니다. NaOH가 됐건 CaOH2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이렇게 OH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는 산의 공통성. 다음. 자, 그리고는 저희는 생명과학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과학. 그림은 단위체의 결합으로 물질 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A에 해당하는 물질은 이라고 했네요. 아미노산 1, 2번이 넣어 들어가서 물을 빼고요. 탈수시키는 거네요. 그죠?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탈수
축합이라고 해서 서로 붙였어요, 여러분. 이 결합이 꽤 유명한 펩타이드 결합이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붙으면 뭐라 그래요?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죠.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가 결국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 자체로도 어떠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얘네가 입체 모양으로 꼬여야 돼.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인력이 생기거든, 막 이런데 막 준대. 꼬이고요. 그 다른 애랑 또 다시 이렇게 엮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여러분, 요 각각의 단위체와 그 다음에 중합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헥산은 중합체입니다. 고분자가 되는 거죠, 고분자. 헥산은 누가 모여야 돼요? DNA, RNA를 만드는 단위체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누가 되는가 하면 DNA나 RNA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단위체, 중합체. 자, 그런가 하면 단백질은 지금 이미 나왔죠? 단백질은 중합체고 누가 모인다? 그렇죠. 아미노산이 모인다. 아미노산의 중합체가 단백질. 포도당은 단위체입니다. 포도당은 단위체가 될 거고요. 이 단위체가 모이면 누가 될 것이다? 이당류인 뭐 엿당이나 설탕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거는 이당류가 될 수도 있고 엿당, 설탕, 젖당, 이게 두 개씩이에요. 이당류라고 합니다. 이당류. 너무 구분이 더 같지만. 그리고 얘들은 더더욱 더 많아지면 그때는 다당류가 됩니다. 누가 돼요? 녹말 또는 요 바로 위에 써 있죠? 글리코젠이 되겠습니다. 녹말이나 글리코젠은 우리 뭐라고 해야 하면 다당류라고 하죠. 이게 체계가 제일 많네. 단당류, 포도당, 그 다음에 엿당, 설탕, 이런 이당류, 젖당도 있습니다. 글리코젠, 녹말과 같은 다당류까지도 갈 수 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단당류를 소화시키기 애먹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스 쭉쭉 빨아먹으면 되죠, 여러분. 그죠? 하지만 저처럼 이런 거를 소화 못 시키는 사람도 꽤 있죠. 젖당, 그죠? 우유를 잘 못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젖당을 분해하려면 또 락테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소가 결핍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별로 없어요, 그죠? 결핍되면 분해하기 어려워서 이당류는 이제 더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다당류는 더더욱 더 고분자가 되는 거죠. 이 고분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글리코젠이나 녹말을 그냥 일명 되게 쉽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전분이라고 합니다. 전분. 그죠? 전분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슨 전분? 동물성 전분. 어디? 여러분, 간에 있습니다. 간에 비축해 놓은 거죠. 곡간이 있는 거고, 녹말,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성 전분이 되겠죠. 다당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탄수화물 체계가 조금 간단치 않습니다. 탄수화물의 단위체 고분자, 단백질의 단위체 고분자. 안 나왔네요. 지질의 단위체 고분자. 지질은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지질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 얘네들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죠? 모노글리세리드가 모여서 지질을 만듭니다. 두 개의 단위체가 모여서. 그리고 헥산,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나 RNA가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시 누가 모이죠? 네, 인산, 당, 염기가 모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4번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여우의 형태를 나타낸 거래요. 이러한 여우의 형태 차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은 여우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우의 모양이 그러네. 북극여우, 붉은여우, 사막여우 누가 제일 귀여울까요? 이 질문이 아니죠. 이 세 개의 여우의 일단 몸통이 누가 제일 커요? 북극여우가 몸통이 제일 커요. 이 붉은여우가 사실 좀 작고요. 사막여우는 몸통이 점점 작아집니다. 아, 머리 크기가 작아져요. 여기 그 코카, 그죠? 무슨 뭐 있죠? 무슨 콜라 그거? 거기 설명하는 그 북극곰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 되게 뚱뚱한 여우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요 사막여우라면 굉장히 어린 왕자에 나올 정도의 조그만 이런 여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있는 여우는 이 온대성 붉은 여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 몸통의 크기가 바뀌고요. 또 하나, 얘네 말단 보세요. 귀가 조그맣잖아요, 여러분. 얘는 귀가 그냥 뭐 한 요 정도 되죠? 얘는 귀가, 어이구. 말단 부위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럼요, 덥죠? 더운 날씨에 뭐 할까요, 여러분? 몸통이 크면 그만큼 많은 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통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몸통은 상당히 작아지고 대신 열이 잘 발산될 수 있어야죠. 커다랗게 몸의 말단 부위가 커서 열을 잘 발산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북극여우는 많은 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말단 부위가 작아서 열 방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사막여우가 극지방에 가면 이거 다 동상이야. 동상. 그죠? 북극여우가 이 사막으로 오면 걔는 쪄 죽을 거야. 그죠? 누구 차이야? 온도에 대한 적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뭐 하는가 하면 물에 대한 적응도 있을 거고요. 그죠? 물이 많은 지역, 적은 지역, 수생식물 또는 사막식물 이런 것도 있고요. 산소에 대한 적응도 있고 토양에 대한 적응도 있겠죠. 그 중에 사실 시험에 가장 잘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와 빛입니다. 빛에 대해서도 여러분 식물들이 빛 쪽으로 굽어 자랄 수도 있고 뿌리는 식물 빛 반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 것들은 꽤 중요한 형태 차이를 줍니다. 사실 법칙은요 꽤 어렵네요. 베르히만의 법칙 또는 뭐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 법칙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15번 다음은 안정된 생태계의 개체수 피라미드에서 생태계 평형이 깨진 후에 평형을 회복하는 과정의 일부를 설명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생태계는 결국 다시 뭐를 유지하러 간다?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형. 생태계의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겠지만 여기 평형이 깨졌죠. 그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다음엔 아마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자, 어떻게 깨졌나 보자, 여러분. 뭐 한 거죠? 1차. 여기 밑에가 여러분 생산자. A가 뭐야? 여러분? A는 생산자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생산자야. 녹색 식물. 1차 소비자. B는 2차 소비자.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차 소비자가 증가했네. 이게 쭉.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 1차 소비자는 얘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당연히 뭐 할까요, 여러분? 생산자가 감소하겠죠. 그죠? 이 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가 더 많아지니까 얘들은 당연히 줄어요. 한편 얘들이 많아지니까 얘들도 먹을 게 많아졌죠. B의 개체 수는 증가하겠습니다. 이게 B가 커진 거죠. B가 커지면 다시 A는 감소합니다. A가 감소해도 이때 감소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먹을 건 없고 자기를 먹는 애들은 많아. 이러면 자기 수도 감소해서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가에서 A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B의 개체수는 증가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1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얘는 이번에 이제 1차 소비자가 더 줄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1차 소비자가 이렇게 감소했다. 이러면 여러분 얘가 감소했기 때문에 뭐 할까? 얘도 감소하겠죠. 얘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 아래쪽에 있는 얘들은 얘가 감소했으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감소할 때 얘는 더 증가하겠죠. 얘는 더 증가할 거고 얘에 대한 이쪽은 뭐 할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가 또 증가하겠죠. 먹을 게 많은 얘가 다시 또 증가하겠죠. 요 단계를 거꾸로 가는 걸 따라가듯이 다시 생태계 평형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두 번째입니다. 16번. 다음은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생명 시스템 유지래요, 여러분. 그죠? 살아있는 시스템의 유지인 거죠. 자, 만일 기억이 없다면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소화, 흡수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음식을 냠냠냠 먹을 수 있는데 뭐 못해? 소화를 못한대. 흡수도 못한다. 물질 대사네. 밑에 써 있는데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하는데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 단백질. 단백질로 만들어진 이 히읗 3남매 누구 있어요, 여러분? 효호항, 효소, 항체,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비롯되는데 여기서는 호르몬과 항체는 아니고요. 누구다? 효소죠. 사람과 같은 생명체는 반드시 효소가 있어서 어떤 물질을 변화시킬 때 반드시 이렇게 매개하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아밀레이스가 나올 거고요.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펩신이나 트립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라이페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 배웠을 때 피 나오는 걸 방지하는 효소도 있을 거고 내 몸에 있는 항상성을 도모하는 효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 단백질 물질인 효소가 관여한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대사는 효소 관계 대사이고 일반적으로 발열 과정도 있고 흡열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화작용, 동화작용도 있는 거죠. 네, 다음. 17번 생명 중심 원리네요. 이번엔 DNA와 RNA 체계죠. 자, DNA에서 RNA가 전사되는 과정이다. DNA에서 RNA로 가는 게 전사죠. 전사.
자,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는 누굽니까? 자, DNA 염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DNA 염기는 아구CT가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고요. 이건 DNA 염기입니다. RNA 염기는 누가 있나요, 여러분? RNA 염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아구사. 근데 아데닌과 연결되어 있는 애는 누가 되나, 여러분? 예, 이게 되면 유라실로 가는 거죠. 아데닌은 반드시 유라실로 전사가 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타이민은 다시 아데닌으로 전사가 되어서 바뀌는 건 요 타이민과 요 유라실이 서로 똑같지가 않죠. 네, 요 볼까요, 여러분? 기억에 전사된 거죠. 밑에가 GCUAC야. 이 G는 누구를 전사한 거, 여러분? 요 C하고 붙어 있던 게 전사된 거죠. G하고 붙어 있던 거, 기억하고 그럼 유라실이 나왔네요, 여러분. 유라실이 나와야 되니까 기억은 아데닌이다 라고 했겠네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타이민을 전사하면 아데닌, 구아닌을 전사하면 사이토신입니다. 자, 얘는 아마도 이 RNA는 이 DNA 위쪽 가닥을 전사해 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 DNA의 아래쪽 가닥인지 위쪽 가닥인지 RNA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얘는 이 DNA 위쪽 가닥을 전사해 왔습니다. 18번.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가 다른 용액이 있을 때 물분자가 세포막을 통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주관식이야, 주관식. 이런 거죠. 누가 이동했어요, 여러분? 물분자가 이동했습니다. 물분자 같은 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용매. 용매가 세포막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쭉쭉쭉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삼투라고 하겠죠. 삼투. 자, 삼투작용은 이와 같이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가야 둘의 농도가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이 들어가야 고농도가 묽어지면서 저농도는 진해지면서 양쪽이 평형을 맞추러 가는 거죠. 호흡은 여러분 말 그대로 뭐야?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가스교환, 그리고 세포 안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고요. 광합성은 무기물,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무기물이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겠죠. 이화작용은 물질 대사 중에서 어떤 물질들을 더 분해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답은 1번 삼투입니다.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양성에 뭐뭐뭐 있었어요, 여러분. 조그만 것부터 유전적 다양성이 있죠.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 종 다양성이 있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얘는 종 다양성 4번이 바로 나오겠네요. 서식하는 생물종이 많고 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날수록, 오케이, 종이 많은 게 제일 좋고요. 종의 개수가 비슷하다면 그때는 분포도 고르게 있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한 종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 종의 분포가 고르게 돼 있으면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체는 생물체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개체가 커지면 누가 돼요? 개체군이 됩니다. 인간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되면 인간 개체군이 될 수 있고요. 개체군이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으면 강아지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군집이 되겠죠. 군집이 더 커지면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자, 그중에서 여기는 종다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구과학 영역이 되겠네요. 자, 지구과학 영역, 우리 책자에서 여러분 2단원 2절에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 화산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화산활동은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많은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태양에너지고, 여러분, 우리 활동하는 것, 광합성, 전부 태양에너지, 여러분. 하지만 누구는 화산활동은 태양에너지부터 오지 않습니다. 화산활동은 누구로부터 온다? 이와 같이 화산, 지진, 지각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네,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대규모의 화산 폭발은 주변의 지형을 변화시킨다. 당연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그마가 막 터지고 주변 지형도 어떤가, 여러분? 뭐 탈 수도 있고, 그죠? 예, 다 바뀌겠죠. 맞습니다. 주변 지형이 변화할 정도로 아주 큰 어떤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겠죠. 디귿. 화산활동은 온천, 지열, 발전 등과 같이 이롭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화산활동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따뜻한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로 발전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말고 또 누가 있죠? 네,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력. 달과 태양의 인력에 대한 에너지도 있죠. 그거로 형성되는 건 뭐가 있나요? 밀물, 썰물, 그죠? 조석, 간만의 차,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21번, 다음은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규산염 사면체에서 규소 말고 있는 거네, 여러분. 규소가 SI고요. SI 주변에 전부 누가 있는 거야? 산소가 있는 거죠. 산소가 전부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규산염 사면체를 우리는 SiO4 4가 음이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원소는 산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규소하고 산소가 우리는 감람석, 휘석, 각섬석, 그죠? 흑음모, 장석, 석영 등등등 하는 이 원료 물질들을 만드는 기본 원소 구조가 되는 거죠.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22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저 지진 활동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은 그랬어요. 자, 일단 지진 해일을 알면 끝나는 거네요, 여러분. 근데 누구 때문에 생겼다, 여러분? 해저 지진 활동. 지진 활동이니까 누구에서부터? 직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지진 활동 때문에, 지진 활동은 어떻게, 물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죠. 이게 지진해. 물이 올라와서 보통 일명 일본어로 쓰나미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쓰나미는 어느 권에 영향을 주겠다. 이 직권 때문에 수권, 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피해요. 그건 생물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지형지물이 바뀌면 다시 직권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진의 일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고요. 이거는 방향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쪽인 거죠. 직권에서 수권 쪽으로 영향을 주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요 4대권 내에서 여러분, 각각 누가 누구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황사 같은 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죠? 대기에 있던 수증기가 어떤가, 여러분? 물로 막 강수,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살아있는 생명체하고도 영향도 있겠죠. 요 각권에 해당하는 것들 저희 책자 2장 2절에 있으니까 다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은 그랬어요. 화석, 연료 등의 사용으로 온실기체의 농도가 크게 증가해요. 온실가스,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했구만.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도 크게 상승하는 거죠. 네, 이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는 지구가 점점점 따뜻해져요 라고 할 거야. 지구 온난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효과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온실효과라고 하는 말과 온난화는 인간한테 따졌을 때 여러분 좋고 나쁨 정도의 가늠자가 있습니다. 온실효과는 인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좋은 거죠, 여러분. 만약 온실효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추운 지구에 살았을 거야. 이건 인간한테 축복. 온난화, 재앙이 되는 거죠. 온실효과가 너무 세지는 거야, 여러분. 너무 세지면 지구가 너무 더워져. 그죠? 위에 건 따뜻한 느낌. 이건 매우 더운 거 되는 거죠, 여러분.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지구는 재앙입니다. 자, 황사는 여러분 저기 중국이나 몽고 지방에 있던 직권에 있던 것들이 대기준으로 날아오는 현상이 황사, 우리나라 봄에 큰 영향을 주겠죠. 사막화는 위도 30도 부근의 사막이 점점점 넓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막이 점점 또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엘니뇨는 뭡니까, 여러분? 엘니뇨라고 해서 무역풍이 약화되면 태평양 바다에 수온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동태평양이 어디야, 여러분? 저기 페루 쪽이 됩니다, 여러분. 페루 쪽에 해당하는 수온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자, 엘니뇨의 반대말도 있으니 참고로 라니냐라고 하죠. 라니냐는 이제 동태평양 수온이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쪽 페루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전 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24번째, 그림은 판의 이동과 멘틀 대류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까지 중에서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발산이 뭡니까, 여러분? 발산. 서로 헤어지는 거죠. 왔다가 쭉 갈라지는 거. 발산의 반대말은 수렴이 되겠죠. 발산도 수렴도 아니면 보존이라고 할 거거든요. 자, A를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고, 안 나왔네, 치사하게. 사실 여기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둘이 부딪히고 있는 거야. 부딪혀서 좀 더 밀도가 큰 애들이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가 바로 유명한
해구가 되겠습니다. A는 해구가 될 거고요. 해구는 대표적인 수렴형 경계가 됩니다. 수렴형 경계 탈락. B, 여기가 해령인데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죠, 여러분. 이런 데가 당연히 꽤 뭐가 많이 생겼어요. 막 스쳐 지나가면서. 이게 그냥 젤리 두 개가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이 거대한 땅 두 개가 이렇게 막 난리 나겠죠. 여기서는 꽤 천발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여기를 우린 변환단층이라고 하죠. 변환단층은 무슨 경계에 속합니까? 보존 경계입니다. 변환단층은 판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진 않아요. 우리의 정답은 C가 되겠네요. C. 그죠? C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죠.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상승하면서 멘틀에 의해서 땅도 이렇게 트어지듯이 양쪽으로 이동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C를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해령. 네, 해령이 대표적인 발산 경계가 됩니다. 한편 이쪽도 다시 D 똑같네요. 그죠? 이쪽과 이쪽은 똑같아서 D도 역시 누구다? 해구가 되겠습니다. D도 해구가 될 거고 수렴 경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지각 변동에 대해서 일단 크게 판의 경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발산 경계 해령 또 뭐 있죠 여러분? 해령 아래 열곡, 열곡대 이런 거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가 발산 경계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존 경계는 하나야. 변환단층. 자, 그리고 수렴 경계 많습니다, 여러분. 해구도 있겠지만 해구 옆에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해구 옆에 이렇게 줄지은 섬이 생기네. 이 섬들이 이렇게 호 모양이네. 호상열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산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습곡 산맥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경계가 바로 수렴형 경계. 또는 아예 그냥 산맥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충돌형 경계가 바로 수렴 경계에 같이 포함됩니다. 자, 25번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생물 과의 수 변화와 생물과, 생물의 어떤 범위죠. 같은 과, 이럴 때 우리가 고양이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쭉 모인 과의 수와 표 변화와 대멸종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멸종한 생물은 그랬네요, 여러분. 일단 시대가 잘 구분이 돼 있네요, 여러분. 고생대에 이렇게 세 번의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죠? 고생대 때 이런 게 쭉쭉쭉. 예,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거의 지옥과 가까울 정도로 되게 크게 변했던 지역 중에 하나고요. 중생대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 중생대 말이네요.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갈 때 멸종된 생물을 물어본 거네요, 여러분. 워낙 유명하죠, 여러분. 뭐 고생대에 뭐 멸종된 생물 그러면 뭐 삼엽충이나 뭐 이런 걸 나오겠지만 잘 외우기 힘들겠지만 중생대에 유명한 생물은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지 않지 않을까. 그죠? 공룡입니다. 공룡이 뭐 하는가 하면 요때가 중생대 대멸종에 의해서 멸종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멸종 이후로 뭐 하는가 하면 생명체는 다시 회복해서 지금은 이 몇 번의 멸종을 겪었지만 지금이 생물종이 가장 많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생물종이 조금씩 줄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생대, 중생대보다는 신생대가 오히려 이런 대멸종을 통해서 생물종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지만 현재 상황이 되는 거죠. 공룡입니다. 참고로 매머드는 신생대 와서 멸종됐어요. 아마도 이거는 인간의 손도 좀 관여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거대한 동물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거든. 많은 사냥도 있었을 거고, 매머드는 신생대 때 와서 멸종했습니다. 삼엽충은 고생대에 멸종했습니다. 고생대에 아주 번창했다가 일시에 일시에 없어졌어요. 화폐석도 역시 언제죠? 여러분, 매화 기억하겠어요. 매화. 신생대에 살았다가 멸종된 대표적인 생명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 1차 검정고시 과학 기출문항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25문항 다 맞추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또는 생각보다 아마,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약점을 잘 캐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원별 약점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찾으셔야 돼요. 저희 책자에서 여러분 지금 풀이할 때 여러분 제일 위에 있던 항목이 각 단원에 대한 이름이 돼요, 여러분.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있죠, 여러분. 4단원. 그리고 저희가 또 문제를 나왔을 때는 단원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자꾸 강조드렸어요, 여러분. 물리 영역, 화학 영역, 생명과학 영역, 지구과학 영역. 일단 자기가 가장 약한 분야를 먼저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화학식이나 화학 반응식을 잘 모르겠다? 거기를 하셔야겠죠. 또는 나는 생명에 대한 시스템 분야를 잘 모르겠다? 그 분야를 더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로 그것들이 보완되게 되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 내에서 내가 모자른 부분이 없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검정고시에 대해서는, 과학에 대해서는 25문항을 다 맞출 수 있는 자신감으로 오는 날이 꼭 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